이런 질문이 진짜 아주 잔인한 질문이죠. 네. 최고의 감독? 아유, 이것도 뭐 내 인생의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영화사의 이정표 같은 작품은 네. 아니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퇴출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케스트 진행자 오동진 씨 모시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동진 씨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오동진이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영화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 기자, 영화 평론가, 영화 칼럼니스트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로저 에버트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로저 에버트처럼 위대한 평론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뭐랄까, 행적이 비슷해요. 로저 에버트도 이제 시카고 선타임 기자였거든요.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문사, 지금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 윙에 속해 있는 문화일보, 연합통신, 지금 연합뉴스죠. 그 다음에 YTN,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참관한 영화 주간지가 필름 2.0이라고 해서, 제가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그 다음에 주간지 기자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문사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 영화 평론의 방식이, 일반 영화 평론의 그 텍스트 중심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컨텍스트 중심이었고, 그래서 영화가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백그라운드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정치 사회적 코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읽는, 그리고 그것을 소개해 주는 그러한 평론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 뭐 메타 비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영화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좀 명쾌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난 한 25년간을 영화계에 안팎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영화 평론을 하다가 영화 제작도 좀 했었고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했었고, 다 실패했죠. 네, 다 실패했고, 영화는 아직도 그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속 안에서 욕망이 있어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 평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보면, 책을 읽으면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저예산 영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할 것은 아닌데 제가 40대 때 좀 쉽게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었죠. 뭐 수건이 있다면 좋은 영화 한 편은 꼭 만들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화계에 영화 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9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25년, 26년이 된 거죠. 네. 영화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첫 기사를 썼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리뷰 또는 평론을 썼던 영화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아마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썼던 영화들을 생각하면 그때 어떤 영화들이 나왔냐면요. 프랭크 앤 자니 같은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알파치노하고 미셸 파이퍼 나왔던 그 영화거든요. 알파치노가 이제 전과자였나? 요리사 한 레스토랑의 어떤 셰프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러브라인을 그리는 작품이었는데, 프랭크 앤 자니가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였거든요. 예. 그 주변의 영화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워낙 이제 초창기에는 글을 쓰고 휘발시켰기 때문에 그 글들이 남아있거나 그러진 않고, 문화일보에 DB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초창기라 아마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거는 필름 2.0 시절에 썼던 글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전에 썼던 글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쓰면 다 자연사 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내거나 뭐 이러려면 새로 글을 써야 된다고. 이거 무슨 그런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글을 잘 안 남겼어요. 요새는 뭐 파일로 다 남기고 그러잖아요. 예전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자 원고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기자 생활을 할 때 200자 원고지에 펜으로 썼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은 국내 한 편, 국외 한 편, 또는 국내에 한 사람, 국외에 한 사람 이렇게 싫더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동진의 인생 영화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진짜 아주 잔인한 질문이죠. 네. 뭐 인생 영화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처음 보고 영화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느꼈던 것이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겠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보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KBS에서 했었어요. 그 영화를 흑백으로. 근데 그 영화 굉장히 뭐랄까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냐면 살인자가 아주 범인이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그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6학년의 정신세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전까지, 어렸을 때 그 전까지 가졌던 세계관이 다 무너진 거고, 이 세상이 다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영화가 히치콕의 사이코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졌고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거 아주 일찍부터 봤던 거죠. 한국 영화 한국 영화 내 인생의 영화 있죠. 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은 사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 명징한 그런 비판 의식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고전적인 논법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적 투쟁에 의해서 이제 전복된다. 뭐 이런 식의 논법이 있었는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가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자본가는 절대 싸우지 않잖아요.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우고 더 나은 조금 잘 살게 된 노동자와 여전히 못 사는 노동자들의 대리 전쟁으로 이제 사회가 변모되는데 복수는 나의 것에서 송강호와 그 신하균의 모습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그런 사회과학에 대한 정치한 이론은 물론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사회과학의 이론대로 영화를 만드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고 굉장히 이렇게 비틀어서 만드는데 복수는 나의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당시 2000년에 돌입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석을 내놨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영화사의 이정표 같은 작품은 박찬욱의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네. 오동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감독은 누구죠? 네, 역시 국내에 한 분, 또 해외에 한 분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감독? 이것도 뭐. 최고의 감독은 뭐, 너무 많죠. 사실 감독을 이렇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감독? 내가 해외 감독으로 좋아하는, 뭐, 마찬가지네요, 사실은. 저는 뭐, 따라콥스키나 뭐 이런 감독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상업영화 쪽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히치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책도 많이 봤고. 예, 한국의 감독을 제가 좋아하는 감독은 박찬욱이고, 존경하는 감독은 이창동이죠. 네. 대단히 뛰어난 영화들을 만드는 두 분이죠. 사실은 좋아하는 감독은 사실 김지훈도 있는데, 굉장히 아주, 뭐랄까, 이렇게 다이나믹한 영화를 만들잖아요. 김지훈, 유승환 같은 감독도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 안 좋아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감독이에요. 네. 근데 뭐 굳이 함량을 따지라고 하니까, 네. 박찬욱과 히치콕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창동과,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이창동 감독 일관성이 있으시고, 네. 자, 최고의 배우,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누굽니까? 네. 배우는 뭐, 글쎄요, 뭐, 잘생긴 배우를 좋아하겠죠? 저도? 네, 뭐, 장동건 이런 친구 좋아하고요. 뭐, 여배우는 내가 누구 좋아하더라? 한국 여배우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는 김영애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지금 그때보다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뭐 좋아하는 배우는 젊은 배우도 좋아하는 배우 많죠. 천우희도 좋아하고, 네, 그렇죠. 외국 배우는 제가 그 여배우 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전혀 모르시겠습니다만 애나벨라 시오라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고요. 미셸 파이퍼, 뭐 광팬이었고, 수잔 서랜든 너무 좋아했었죠. 미셸 파이퍼는 재작년에 제가 팬데믹 전에 선댄스에 갔을 때 은퇴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늙어서. 근데도 좋아했었어요, 제가. Where is Kira라는 작품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미셸 파이퍼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네. 평론가시니까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실 텐데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보시는 편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어제 제가 2편 봤을걸요? 네, 어제 2편, 어느 날은 3편?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영화를 뭐 설렁설렁 봐도 쓸 영화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요. 사실은 시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영화, 상업영화, 비상업영화, 이른바 예술영화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 다만 저처럼 평생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영화의 흐름을 좀 알아요. 딱 보면 이거는 레퍼런스가 뭐랑 비슷하구나, 뭐 어떤 영화의 리메이크 같은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아주 새로운 영화를 만날 때도 있죠. 요새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감독 중에 크리스티안 페트롤트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새로운 영화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내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제가 해석이 잘 안 됐었어요, 처음에. 이게 베를린 현대사를 막 얹힌 것 같은데 어떤 우화하고 어떤 전래동화하고 막 얹힌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독일인이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작품인 거죠. 너무 특수성이 강해서. 그런 영화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냥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전업평론가가 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오래됐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화가 있지만 새로운 영화 중에서는 상당 부분 공부가 필요한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한 수만 편 봤겠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영화의 소프트나 라이브러리는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일종의 저의 경쟁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이 봐요. 사람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영화를, 물론 제가 더 많이 봤겠죠. 오래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대단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보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화 재미냐, 재미없냐, 이런 얘기거든요. 영화는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재미없는 구석도 있죠. 근데 이제 평론가의 성격에 따라서 재미있는 구석과 의미 있는 구석을 찾아서 대중들에게 알려주느냐, 이거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 의미 없으니까 보지 마라는 얘기를 강조하느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자 쪽에 속합니다. 네. 그건 이제 영화제 가면, 영화제의 생존이 이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뭐, 칸느, 베니스, 베를린 이런 데 가서 사실은 영화를 안 보고 거기서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왜냐면 이제, 수백 편의 영화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영화들이에요. 제가 5월 달에 칸느에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1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왜냐면 그 영화들이 다 수입돼서 들어오거나 뭐 회자되거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만약 기사를 쓴다면 한 20건 정도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작정하고 영화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건강과 체력이 보탬이 될 때 6편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사실은 맥스 한 4편 보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건데. 왜냐하면 6편을 볼 땐 중간에 나와야 돼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하고. 부산영화제에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화를 그렇게 보죠. 뭐 4편, 5편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에게 적당히 봐라. 네. 너무 무슨 전쟁하듯이 뭐 영화를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죠. 좀 즐기면서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영화를 주로 극장에서 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극장을 가시는지, 극장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거의 극장에서 봐요. 저는 극장이 좋아요. 제가 극장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뭐랄까 편해요. 물론 요새 이제 이 스트리밍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집에서 봐야 될 때도 많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한테는 영화가 와요.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영화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저는 링크가 있거나 스크리너가 있거나 제가 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PC로 볼 수도 있거나 연결해서 TV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가서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가서 보면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영화를 자꾸 끊어서 봐요. 집에서 보면 화장실도 가고 뭐도 먹고 막 이러는데, 극장에서 보면 2시간 집중해서 보잖아요. 저는 대부분 극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극장이 극장 이름을 얘기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 네, 대한극장, 상암이 CGV가 됐나 메가박스가 됐나 거기, 그다음에 뭐 파주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가는 극장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 충무로 인근에 있는. 예전에 이제 시사회를 봤으면 요즘은 이제 사서 보죠. 네, 그리고 사실 극장 카드가 있어요. 예, 제 프리 패스 카드가 있어요. 이제 극장에서 제공을 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극장에서는 아직 저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그 극장 카드를 안 쓰면 카드를 뺏어요. 너 생각해서 카드를 내줬는데 보니까 이용 횟수가 거의 없네. 그럼 너 쓰지 마 이렇게 돼서 저는 그것도 못 받을까봐 열심히 그 카드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그건 저만 딱 한 장만 쓸 수 있거든요. 동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CGV, 뭐 메가박스, 롯데 이런 데서는 극장 카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쪽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김영란법도 그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극장 카드를 없앴어요. 그런데도 일부는 남아 있어서 일부는 이제 그런 저에게 혜택을 주죠.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장값이 14,000원이에요. 관람 그 료가 9,000원, 10,000원 시대에서 14,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은근히 부담돼요. 저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이거 코로나 끝나면, 이제 팬데믹 끝나면 극장 가격이 정상화돼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화되는 건 맞는데 너무 올려놨어요. 힘드니까 극장들이 관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관객들이라도 입장료 좀 많이 받겠다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봤을 때 한 11달러로 얘기하면 한 12,0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4,000원은 너무 비쌉니다. 네. 이거는 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하시죠. 네. 뭐 제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딸이 있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딸이 뭐 성장했죠. 많이. 지금 나이가 30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하고는 이제 완전히 세대가 다른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죠. 네. 강아지는 제가 평생을 키워왔어요. 평생을 키워와서 셋은 보냈고 지금 2 데리고 있고요. 제가 말년까지 같이 갈 강아지 2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안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강아지는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동물이고요. 동물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뭐라 그러죠? 코카 스패니엘. 근데 코카 스패니엘인데, 한 애는 좀 정통이고, 한 애는 잉글리시 코카라 그래서 약간 좀 레브라도하고 섞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섞인 애를 더 이뻐하죠. 자, 오동진에게 영화는 무엇입니까? 네. 인생이죠. 네. 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단 하루도. 영화가 없었으면, 제가 없었거나 먹고 살 수 없었겠죠. 영화는 저에게는 그냥 인생 그 자체입니다. 네. 근데 뭐 감독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영화 감독들도 그렇고 촬영 감독들도 그렇고. 네. 자, 오동진에게 이동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불편한 질문이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뛰어난 후배? 그하고 같이 기자 생활을 했고 같이 많이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워낙 좀 내성적이고 쉽게 말하면 이동진은 영화주의자고 저는 영화 관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동진은 영화만 생각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거기는 텍스트고 저는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좋은 친구고 굉장히 뭐랄까요? 영화를 잘 보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잖아요. 네. 좋은 친구입니다. 항상 우리는 서로 요즘은 연락을 자주 안 하지만 그래도 아주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죠. 네. 한때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그냥 불을 지르면서 다녔어요. 자기 영역이 굉장히 분명해서 유재석 이런 데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키즈 언더 블록 이런 데는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JTBC 뭐 이런 데 좀 메이저급으로 나가겠죠. 근데 물론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니까 후배한테도 이거 약간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 자신이 꺼려지니까. 네. 이동진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럼요. 예전에 동진이랑 많이 했었죠. 프로그램 같이 나왔던 적도 있고요. 사실은 그 친구가 지금 아카데미 진행을 하는데 제가 먼저 했었어요. 제가 먼저 했었고 약간 제가 앞서 했었던 케이스죠. 그 친구가 왜냐하면 조선일보에 묶여 있었던 친구니까 저는 좀 일찍 좀 바깥으로 돌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같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랬죠. 네. 워낙 자기 세계가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친구여서 하여튼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다른 영화 평론가보다 더 많이 각종 영화제에 깊이 관여하시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으신데 그게 단순하게 호구지책인지 아니면 무슨 큰 뜻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죠. 영화제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영화제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국 영화 문화의 왜곡 현상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극장에서 예술 영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독립 영화 잘 안 하고 걸어봐야 아침 8시 반에 걸고 일주일에 한번 이틀 걸었다가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는 다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나 비상업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걸 극장에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분들은 영화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렇게 체득하지 못해요. 거기를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새로운 경향성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극장 문화가 그만큼 더 편중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극장이 만약에 다양해지면 많은 영화들이 다양해지면 영화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근데 실제로 아직도 많아요. 그건 실제로 한국의 극장 문화가 그렇게 많이 편협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 어떤 영화적 철학의 어떤 지표가 영화제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영화제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영화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류를 만들자 이런 일종의 영화운동 차원이었던 거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조기에 실패했고 쫓겨났고 지금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큰 영화제보다 작은 영화제가 더 좋아서 요새는 이제 들꽃 영화제 같은 거 제가 만들고 다이시 파켓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영화제를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에 많이 매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 전국의 영화제에 직간접적인 이 뒷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페북을 보니까 그 현대 정치사의 한 100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쓰신 걸로 제가 봤고요. 또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그런 글들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일보 조국 조민 부녀의 성매매 일러스트 나갔을 때 굉장히 흥분하셔서 앞으로 뭐 조선일보에 글 쓰는 영화평론가는 퇴출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큰 파장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이렇게 영화평론가가 정치적 성향을 아주 뚜렷하게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니,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퇴출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대답하자면 부담 전혀 없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매체 눈치를 보면서 활동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부담 없고 또 하나는 영화 평론가가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영화가 정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관객들한테 되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영화를 이해하는데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영화가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왜 보죠? 또는 왜 흥분하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치도 영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것도 영화적 미학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유머도 많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와 영화가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쭉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써왔기 때문에 영화는 당연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정치를 모르면 다큐멘터리 어떻게 찍습니까? 시리아의 사마에게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그러면 대학생 그 영화가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조국의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시리아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죠? 거의 50년 독재인데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난민 문제가 전 세계의 어떤 그 구구 반동의 어떤 그런 정치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노동권의 어떤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보려면 정치를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자기 입장이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영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 영화를 해석했을 때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런 해석에 글이 나오는 것은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뭐 정치적인 글을 쓰면 안 된다든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논법은 매우 우민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영화 못지않게 이제 책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책은 얼마나 자주 읽으시는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장르, 네. 책의 성격, 어떤 것들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레이먼 챈들러, 제임스 엘로이, 뭐 이런 작가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인간의 아주 음습하고 악마적 성향과 선과악 중에서는 악 쪽에 가까운 인물들을 다루는 그런 소설을 또 되게 좋아했고요. 그런 논픽션을 좋아했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제가 읽는 것은 아직도 소설입니다. 저는 나는 소설 잘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가끔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나는 TV를 안 봐.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게
제 기준으로 보면 지적 아우라에서 한참 좁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책은 사실은 사건을 한 줄로 묘사하는데 그 한 줄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오는 게 소설이잖아요. 인간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사실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면 세상이 워낙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않으면 그 행동 목표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주 다양한 또는 다면적인 어떤 삶의 원칙이나 어떤 그런 진리의 그런 다면성을 소설만큼 보여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풍부한 뭔가 있는데 소설을 안 본다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봐야 될 책들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책은 이제 처세 경영학, 뭐 개발서 이런 거죠. 저걸 왜 쓰나 싶기도 하고 저걸 왜 읽나 싶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근데 그런 책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뭐 예를 들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책이 있다. 골프를 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책 안 읽습니다. 저는 제 집에 비교적 책이 많이 정리를 해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작가의 작품 전집이거나 소설이거나 뭐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왜 감독이나 배우는 물어보고 왜 작가는 얘기 안 하세요? 네, 레이먼 츤들러인데 국내 작가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분 때문에 소설을 읽기 시작한 게 딱 세 분이에요. 소설 열심히 보기 시작한 게 한 분이 이제 최인훈, 또 한 분이 이병주, 50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 분이 홍성원. 홍성원의 남과 북은 저는 아직도 이거를 넷플릭스가 왜 남과 북을 주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홍성원의 남과 북은 한 13부작으로 만들 수 있는 대하 서사극이죠. 그런 작품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홍성원 작가의 D-Day 병촌의 일기 같은 작품은 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책은 제가 중편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그런 그런 감정적인 어떤 파고를 얻었던 작품이고, 한국 사회가 전쟁 직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람들이 어떤 내면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줬던 작품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죠.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한테. 아니, 뭐, 좋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게 정유정의 완전한 행복인데요. 글을 무지하게 잘 쓰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근데 제가 정유정 씨를 한번 만나서 묻고 싶은데, 이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랬던 것은 그냥 마치 영화의 관객의 입장에서 또는 소설의 독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한 2페이지 정도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했어요. 그 2페이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앞에 많이 썼으니까. 근데 뭐 한 줄, 2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막 서운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이후에는 행복해졌다는 거야? 아니면 여전히 불행하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걸 안 풀어주는 사람이 정유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풀어주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행복해지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태도가 있는데, 작품은 되게 좋은데,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정의적인 작가. 이게 뭐냐면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같이 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 작품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완전한 행복. 네. 글은 저렇게 쓰는구나. 되게 잘 쓰던데요.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자, 유튜브 채널 이름을 오케스트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뭐, 원래는 이제 팟캐스트의 성향을 생각했고, 오디오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적 성향인 것 같아서. 근데 또 유튜브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호흡의 얘기를 담아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 2가지의 장점을 좀 붙이자. 그래서 팟캐스트와 오동진 유튜브를 좀 섞자라고 해서 그냥 나온 이름이, 네, 오케스트라 같은 느낌의 오케스트인데, 진부하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저는 판단할 때 진부한 게 오래 가요. 원래 영화도 심파가 오래 가거든요. 심파가 느낌이 여운이 오래 가고, 저 막 이렇게 도발적인 막 이렇게 막 말을 조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발적으로 파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괜찮더라고요, 오케스트.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팟캐스트 앤 유튜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언제 론칭되고 또 론칭 이후에 얼마나 자주 영상이 업데이트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방송 일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월수금 나가는데 월요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 좀 길게 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저자와 또는 해당 인터뷰어와 이렇게 긴 시간 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그걸 잘라서 1부와 2부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원래 이제 이 방송 오케스트는 그 북앤 시네마가 기본적인 컨셉이었고요. 제가 이제 영화 쪽 사람인데 영화가 무수한 많은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영화에 대한 얘기와 함께 책에 대한 원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았었고, 예컨대 뭐 박찬욱 감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찬욱 감독이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6부작 BBC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그 작품이 존 르카레의 동명 원작 소설인데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건데 거기서 바꿨냐 바꾸지 않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바꿨다면 왜 바꿨느냐, 그 재해석의 기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아가씨로 만들었을 때 박찬욱이 후반부에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개념은 북앤 시네마입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저자분들, 책을 쓴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토크를 하는 거죠. 가능하면 제가 얘기를 줄이고 오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해서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좀 증폭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화 쪽으로 넘어가겠죠. 제 장기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오케스트입니다. 네. 원래 이제 8월부터 론칭을 하기로 했고요. 7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고 8월 2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론칭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습은 아마 8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항상 3일간 방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수금 간격으로 방송이 되는데 월요일과 수요일은 방송했던 것을 1, 2부로 나눠서, 그리고 그것도 좀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오디오만, 풀 텍스트 오디오로만 이제 금요일 날 제 목소리와 출연하신 분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아마 그런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실 때 마땅히 들을 음악 프로가 없으시다 이러시면 들으시면 또는 지하철 타고 가실 때 영상 없이 들으시기에 괜찮은 그런 오디오 토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스트에서 다룰 책과 영화는 직접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담당 프로듀서가 선정하시나요? 네. 직접 선정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박수민 대표, 모던 아카이브의 박수민 대표하고도 같이 하죠. 저는 사실은 정유정 같은 작가를 부르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영화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것도 시의적인 그런 흐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15 이런 시기라면 관련해서 책을 내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제가 정하기도 하고 프로듀서 분이 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고 초기에는 좀 다양한 저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저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대체로 인터뷰 형식, 토크 형식의 방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의사나 또는 정치적 방향이나 또는 취향이나 영화의 어떤 영화나 책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터뷰어를 모시고 대담을 하거나 토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하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방송인 출신이잖아요. YTN 방송 오래 했었고, 방송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는 모더레이터이기 때문에, 다만 그 프로그램이 그런 다양성을 지향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그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방송 중에 하나가 KBS에서 라디오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그때만 생각해도 제가 흑역사였는데, 그때 담당 프로듀서가 참 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근데 탈북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삐라 보내는, 북한에 전단 보내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극악해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 축이라고 이제 뭐 볼 수 있으니까. 그분하고 대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제 뭐랄까 토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무사히 방송을 했습니다만,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좋은 사회로 가는 길목을 여는 작은 실천 중에 하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김어준 씨가 오세훈하고 대담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의 숙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로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미스터 존스라고 있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기근 사태를 다룬 거거든요. 스탈린 치하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갖고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독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라는 할리우드적 시선으로 만든 영화예요. 할리우드적 시선으로 만드니까 너무나 저쪽이에요. 그 사실은 얘기할 게 많거든요. 물론 스탈린 사회주의 독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지만, 초기에 그 이른바 이제 소련식 계획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지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미스터 존스 같은 영화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진행할 때 논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영화가 표방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평론가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감독과 만나서 얘기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사회자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초대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는 인정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위가 있으면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진중권, 뭐 무슨 변호사 여자, 네, 그리고 뭐 권경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인간적 품위가 있는 사람을 고르겠죠, 제가. 하여튼 뭐 아나무인이고 뭐 이런 사람하고는 안 하겠죠. 제가 그럼 PD한테 얘기하겠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난 게 누굴까? 뭐 이러면서 하겠죠. 그런 정도는 서로 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이제 전쟁과 평화 중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방법이겠죠. 방송할 때 싸우는 것처럼 꼴사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사회의 여러 가지의 그 혼란의 도가니가 디그니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존엄성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존엄성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새 하는 말의 그 말버릇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적정선에서의 자기의 그 금도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인들이 종종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를 내죠.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뭐 하는 건 화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상식적인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약간 분노하는 모습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SNS에서 정치 적당히 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하는 것처럼 비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SNS 활동을 그렇게 한 이유는, 주로 제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나 제 개인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거의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비교적 그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대중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는 제 개인적인 욕망은 저의 컨텐츠를 직접 할 수 있는 비이클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방송사에 있었고 또는 신문사나 매체에 있었기 때문에 제 비이클은 당연히 존재했었는데 그걸 사실 다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집적이 되니까 그 예전에 블로그였지만 지금은 SNS인 것 같아요. SNS가 근데 DB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잖아요. 안 남잖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다 남기지 않는 한. 자, 유튜브는 기존 방송과 달리 구독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뭐 강한 그런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그런 열과 성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일일이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가 기본이죠, 유튜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상업적인 베이스먼트잖아요. 그래서 맨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 이유가 구독자가 많아야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거기에 그렇게 그거를 막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화나 예술은, 그러니까 영화나 공연이나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의 그 예술적 의지와 자본의 냉철한 결합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술적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자본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냉철한 결합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텍스트로 열심히 막 이렇게 무슨 도표를 만들고 뭔가 하여튼 수려한 어떤 문구를 만든가 이러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뇌피셜 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데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너무 내가 유저들을 무시하는데 내가 너무 이 사람들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제가 막 그쪽으로 가겠죠. 약간 그쪽에 친화적인 컨텐츠도 만들기도 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막 대화창을 열어놓고 막 대화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이게 또 너무 이쪽으로 가는데 이런 생각이 오지 않겠어요? 야, 이건 너무 내가 상업적으로 맨날 뭐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그러고 이러면 사람이 천박해서 되겠어. 이러면 또 좀 약간 딱딱하게 가겠죠. 그 진짜 취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리딩 롤을 하겠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그 대화 타협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1인 미디어를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영화도 만들어서 깨져봤고 드라마 방송 프로덕션 만들어서 십수억의 빚도 져봤고 하여튼 오만 가지 짓을 다 해서 이제 그런 데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그냥 SNS 활동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자본의 어떤 뭔가 압박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안 해왔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하겠다라고 한 이상은 그런 부분과의 소통을 안 하는 건 사실은 자가당착이죠. 그건 말이 안 돼요. 무슨 쥐뿔났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일정한 어떤 타협과 일정한 균형과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맞죠.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댓글이 막 내 뜻과 상관없이 막 달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욕도 많고 뭐 비판도 많고 뭐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거겠죠. 근데 그걸 또 무시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그 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휘둘리기 시작하면 진행자는 그래서 연예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방송하면서도 하던데요. 사람들 유튜브 할 때 보면 아닌가? 라이브 방송할 때 나중에 제가 볼 때 첫 방에 댓글이 많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 첫 방에 굉장히 논쟁적인 댓글이 많이 달릴 것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쪽 이렇게 일반적 댓글보다는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첫 회 방송 분이 나가면 아마 매우 논쟁적인 댓글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도 때로는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거 제가 잘 파고를 넘어가야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다양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여기 저자가 나오거든요. 아마 저자가 직접 또 대답해야 될 얘기들도 많아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복수다 이런 거죠. 우리 담당 프로듀서 분도 있고 저도 있고 저자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시간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듯이 댓글 시간이에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수시로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동진에게 오케스트라는 무엇인가요? 말년의 전환점? 네. 가능하면이 아니라 새로운 일은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저. 그래서 가능하면 영화 보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는 사회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 근데 어쨌든 오케스트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70으로 가는 10년을 어떻게 좌표를 찍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아는 나이가 됐어요. 모든 일에 기대가 넘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은 책임성은 더 강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약속도 쉽게 깨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시작을 한 거고 해야 되는 거라면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은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케스트가 나중에 K캐스트가 되든 무슨 P캐스트가 되든 이런 형태가 계속 남겨질 수 있도록 펀더멘탈을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책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